네, 여러분 수요일 오전에 줌특강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보통 주말에 저녁에 했었는데요. 오전에 하는 것도 굉장히 또 이제 상쾌하고 좋긴 하네요. 그래서 그 줌특강 전에 우리 김나연 팀장님과 잠시 만나서 또 말씀도 나눴는데요. 오늘 공부 문해력 특강, 예, 반갑습니다. 공부 문해력 특강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뭐 영어뿐만 아니라 문해력이 이제 정말 중요한 거 맞잖아요. 타 과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늘 또 귀한 분 모셔서 함께 또 이렇게 좋은 정보를 나눌 테니까요. 또 메모도 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채팅창으로 소통해 주시면 제가 질문을 또 받아서 팀장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해 주실 우리 김나연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EMP 여학원 학부모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강연을 맡은 김나연이라고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또 직접 만나 뵈면 그 현장, 네. 현장에 감동이 또 있기는 한데 또 어떤 거리상의 문제나 시간의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온라인 강의로 초청해 주신 저희 박지영 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EMP 학원에서 뭐 꼭 영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아이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강좌들을 꾸준히 지속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내용도 또 자녀분들을 양육하고 교육을 하는데 좀 유익한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하시면서 또 즐기시면서 그리고 또 좋은 인사이트도 한두 가지 정도씩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네,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줌 강의는 조금 경험이 많지가 않아요. 저는 오프 강의를 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채팅창이나 이런 부분들이 살짝 미숙할 수가 있는데, 서툴러도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 공유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이제 문해력 설명이에요. 문해력 설명인데, 이 문해력이라고 하는 부주제 문장을 어떻게 정했냐 하면, 말할 수 있어야 진짜 공부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전반적으로 쭉 끝까지 들어보시면,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동안 어떻게 생각을 해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들은 잘 읽고 이해를 잘 하는 능력, 요렇게 이해를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실제로. 네, 현장에서 강의를 해보면 그런데 이제 말을 할 수 있어야 진짜 공부라는 의미를 찾아가시는 그런 스토리 라인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문해력에 대한 설명의 시작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본 내용 시작하기 전에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질문을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나는 부모입니까? 이러면 다 예스라고 지금 대답을 하시겠죠? 나는 부모입니까? 그러면 다 부모님이시죠? 네, 부모 아니신 분 있으시면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짜 질문은요, 나는 좋은 부모입니까? 입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요, 정답이 없고, 주관식 문제입니다. 요즘 교육 트렌드가 다 그렇죠? 그래서 답변을 지금 참여하신 분들께서 다 한 가지씩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건 정답이 없기 때문에 틀릴까 봐 마음 졸이실 필요가 없어요. 나는 좋은 부모입니까? 에 대한 질문을 어떻게 드리냐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요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내가 갖춰야 될 역량을 한 가지씩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짧게. 예를 들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요리를 잘 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 왜냐하면 자녀에게 좋은 영양소를 요리를 해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네. 대답 한 가지와 그 이유 한 가지들을 짧게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줌으로 하면서 네. 채팅창을 어떻게 보죠? 팀장이요? 잠깐만요. 제가 답변을 지금 지금 보고 있는데 관리하고 해주실까요? 있거든요. 밑에 보시면은 여기 채팅이라고 보일 건데 밑에 혹시 보이시나요? 네, 좋은 부모 되기 위한 조건 하나씩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채팅창으로 한번 남겨주세요. 편하게 사랑하지 말고 남겨주시면 보겠습니다. 말씀해주세요. 이거는 뭐 정답이 꼭 없습니다. 이것도 퀴즈 응모니까 편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 네, 네, 남겨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아이의 눈높이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좋은 답변 해주셨죠?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 예를 또 하나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전을 잘해야지 좋은 부모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을 안전하게 라이딩 해줄 수 음,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음, 한번 주변에서 사소한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철학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편하게. 잘 웃어주는 부모. 오,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이야기에 잘 호응해 줄 수 있을 테니까 잘 웃어주는 부모는 좋은 부모입니다. 좋은 답변 주셨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책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돕는 엄마. 음, 아, 독서를 하는 엄마는 좋은 부모입니다. 왜냐하면 자녀와 함께 책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다 답변해 주셨나요? 네, 지금 하고 우리 계신데 중간에 또 미니 보겠습니다. 코치님, 또 김도현님, 또 한번 한 가지씩 네, 답변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음, 뒤에 대답해 주셔도 괜찮아요? 네, 이거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네, 한번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조건을 갑자기 질문을 받으셔서 좀 당황하셨죠? 근데 음, 사실 우리 조금 더 세속적으로 얘기해 보면 돈을 많이 버는 부모, 좋은 부모일 수 있죠. 왜냐하면 돈을 많이 수입이 많으시면은 아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육아하실 수 있으니까요. 또 뭐 게임을 하는 부모, 좋은 부모. 왜? 자녀의 게임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아이돌을 좋아하는 부모, 좋은 부모. 왜? 아이들이랑 같이 공연 문화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답변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부모에 대해서 생각을 평상시에 해보지 않으셨다면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 거에 대한 실천적인 생각을 하시기가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렇겠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시잖아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될까에 대해서 오늘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자녀가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학원을 보내시거든요. 그리고 100점을 맞는 아이로 귀결이 됩니다. 이렇게만 단편적으로 딱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에 앞서서 아이들이 갖춰야 될 역량적인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문해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질문을 던진 거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문해력이라는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인데, 문해력이라는 의미를 먼저 정의를 알아야 되겠죠, 개념을. 우리가 학습을 할 때도 개념을 먼저 알아야지 올바른 학습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해력이란 글을 읽고 이해해서 활용하는 능력, 네, 미래의 핵심 역량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도 이 문해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문해력과 이제 이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면 좀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겨요. 왜냐하면 지금 학부모님들께서 학교를 다니던 시대에는 사실 이 문해력이라는 용어가 없었습니다. 그땐 다 무슨 단어를 썼냐면 독해력이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영어도 독해라는 말을 주로 했지, 뭐 공부에 문해력이 필요하다, 이런 표현 방식은 다 근래에 생긴 표현법들이에요. 교육계에서. 그래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문해력이랑 독해력이 뭐가 차이가 있을까? 찾아봤더니, 문해력은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독해력은 글을 읽어서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럼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같은 말 아닌가요? 뭐 차이점이 없어 보이는데요? 라는 질문이 생기시죠? 네, 생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의 사물을 평상시에 잘 관찰하는 능력은 아이에게도 필요하고 부모님에게도 필요합니다. 네, 이제 관찰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궁금해서 저는 네이버에다 검색을 해봤더니 자, 이렇게 답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표준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독해력이나 문해력이나 맥락적으로는 비슷하게 쓰인다는 거예요. 근데 어, 사실 실상의 의미로는 독해력은 글을 읽고 그 뜻을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문해력은 지금 소리는 다 닫혀 있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문해력은 시작. 글을 읽고 읽고 이해하여 이해하여 자기 자기 방식으로 방식으로 표현할 표현할 수 수 있는 있는 능력까지 것이 포괄하는 포괄하는 개념. 개념. 같이 읽으셨죠, 지금? 자,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글을 읽고 이해만 하면 장땡이 아니라 읽은 글을
자기 체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읽어서 들어온 정보들, 인풋되는 정보들과 지식들을 내 방식으로 완전히 체화를 해야지만 누군가에게 설명하거나 나중에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지식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다른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해력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이유는 바로 이 표현력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평가 방식이 어땠냐면 문제 선지형 문제로만 평가를 했죠. 그리고 뭐 이렇게 답을 쓰는 문제의 경우에도 그냥 단답형 또는 서답형 문제로만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잘 아시겠지만 시험의 절반이 수행평가로 대체가 돼서 평가 방식이 바뀌었고요. 그 수행평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글쓰기입니다. 생각을 글을 쓰는 게 아닙니다. 생각 글쓰기도 일부 있지만 뭐 창작적인 글을 쓰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수렴해서 아이들이 잘 이해했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의 수행평가가 대부분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는 아이들이 아름답게 뭔가를 창작해서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배운 지식을 잘 정리해서 요약해서 표현하는 능력을 일컫습니다. 이거에 대한 개념을 좀 잡고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렸어요. 자, 이제 우리에게 친숙한 영어를 한번 볼게요. 아이들이 영어를 보통 몇 살 때부터 학원을 보내셨나요? 영유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뭐 꼭 영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3학년부터 영어가 나오죠? 그러면 1, 2학년 때 보통 집에서 뭐 디즈니도 보여주시고, 네, 영어 만화도 막 틀어주시고 하시면서 영어에 대한 그 환경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정말 여한 애를 쓰시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요거는 이제 작년 자료긴 한데요. 그렇게 영어에 대한 점수 평가 지표가 높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렇게 많은 비용을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수능 1등급 비율이, 이 수능 1등급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제 수능이 절대평가, 영어 과목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1등급을 받는다는 게 그냥 만점이에요, 사실은. 100점을 맞았다고 꼭 만점이 아니라, 1등급이 다 만점입니다. 근데 똑같이 평가가 되죠. 그런데도 보시면, 요 작년 6월 모평이 조금 많이 어려웠었어요. 6모평이 평가원 모평이라서 많이 어려웠는데, 뭐, 이제 실제 2025 영어는 작년에는 한 6% 정도 나오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들쭉날쭉해요. 이렇게 점수 분포대가 낮았던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분석을 해봤더니, 영어에서 우리가 뭐 성문 기초 영어에서 문법을 배우고 이랬던 그런 옛날의 방식이 아니라 영어의 대부분의 문제가 독해 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 보는 지문, 뭐 EBS 연계 지문도 있지만요. 문장을 분석하는 능력이나 다양한 어휘력, 그리고 정확한 독해를 토대로 한 지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문해력, 독해 역량에 따라서 아이들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더 일찍 영어에 접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아이들의 입시 영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성장할 때보다 영어를 조금 더 친근하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해외여행이 되게 보편화되어서 해외 나아갔을 때 회화를 한다거나 이런 실질적인 일상 영어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실제로 공부에 필요한 영어는 결국은 공부에 필요한 독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영어도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영어랑 수학보다 국어를 못하는 학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조금 이따 문제 나올 거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국어를 못하는 학생이 얼마나 많은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연도별로 국어, 영어, 수학 만점자. 이제 영어는 절대평가라서 만점의 개념이 아니라 1등급이 모두 다 만점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숫자를 잡아봤더니, 해마다 영어 만점자는요, 전국의 수험생이, 입시 수험생이 보통 재학생, 고3 학생이 한 30에서 35만 정도 되고, 이제 재수생이 한 10에서 15만 정도 돼서 한 50만 정도 되거든요, 보통. 계속 줄겠죠, 앞으로. 네, 약 50만이라고 치면 5%가 넘는 거예요. 4%에서 5%, 6%, 이 정도가 보통 영어는 다 만점이 나옵니다. 1등급이 나와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자, 그런데 수학 어떤가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나도 수학을 너무 어려워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학
대한 그런 경각심을 뭐 12년 동안 늘 가지고 계시지만 이 수학 만점자보다도 국어 만점자는 이렇게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국어가 당락을 좌우한다고 하고 공부를 잘하는 상위권 아이들도 고등학교 가서 국어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이제 고등학교 가서 알게 되면 그때 국어 잡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제 2025 수능이죠. 올해 입학하는 아이들이 본 작년 시험에서도 국어가 정말 쉽게 나왔다는 뉴스가 왕왕 나왔어요. 수능 당일날. 아, 올해 진짜 국어 쉬웠다. 뭐 어려운 지문 없었다. 킬러 지문 없었다. 뭐 그나마 뭐 어려웠던 문제가 이것이었다. 이 정도 나왔는데도 그래도 수학보다 만점자가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의 국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국어에 대한 개념이 없으세요. 머릿속에 조금 이따 퀴즈가 나갈 건데 머릿속에 내가 생각하는 우리 아이의 국어를 떠올렸을 때 뭐가 떠오르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어 공부라고 하면 도대체 뭐가 떠오르십니까? 자, 국어가 어려운 이유 이제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죠.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요거는 원장님께서 카운트 해주실 거죠? 네. 자, 수능 시험에서 국어는 1교시에 치러집니다. 수능 네. 1교시 80분 동안 치러지는 국어 시험의 총 문항수를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면 총 문항수.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1교시 국어 시험의 문항수. 하나, 둘, 셋 네. 하면 채팅창에 남겨주십시오. 하나, 둘, 셋 하면 지금부터입니다. 하나, 둘, 셋! 나왔나요? 김도현. 김도현. 친구인가요? 답변을 뭐, 답변을45라고 뭐라고요? 했는데요. 맞습니다. 박수. 네. 네, 제가 이게 너무 모양이 그래서 이걸 안 썼는데 이걸 네. 쓰고 할게요. 네. 네, 들리게. 45문항 맞습니다. 박수. 자, 그러면 그 45문제 문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이제 영어 문제 똑같이 45문제인데 영어 문제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번부터 17번까지가 듣기 평가가 있어요. 수능 영어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상 지문 좀 나오고 그다음에 비문학 지문 나오고 뭐 문법 지문 조금 나오고 뒤에 또 비문학 지문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국어는 이 45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고 작년까지는 선택 과목이 있었어요. 선택 과목이 요 화법과 작문이라고 해요, 원래는. 그러니까 말하는 법과 글 쓰는 법. 화작이라고 주로 하는 이 부분과 이제 문법. 이것도 원래 정식 명칭은 언어와 매체입니다. 언어 쪽이 사실 문법이고 매체는 이런 인터넷 매체, 통신 매체 같은 거에 관련된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언매라고 보통 해요. 그래서 화작과 언매 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비문학인 독서와 문학은 공통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문제수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작년까지는 요 화작과 언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그 선택한 영역에 11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34문제가 이 비문학 독서 부분이랑 문학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올해 이후로는 지금 설명회를 듣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의 자녀분들은 이 선택 과목이 없어진 2028년도부터 적용이 되는 입시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이 선택 과목이 없어지고 이 두 개를 그냥 합쳐서 통합으로 그냥 11문제가 합쳐져요. 그러면 여기 제가 화법이 보통 화작이라고 해서 화법, 작문, 그다음에 문법이 언어, 매체 이렇게 네 가지 영역이 들어가는데 11문제니까 뭐 각각 한 두 문제 정도씩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화법에서 한 두 문제, 작문에서도 한 두 문제, 문법, 언어에서도 한 두 문제, 또 뭐 매체에서도 한 두 문제, 두세 문제. 요 정도로 해서 11문제가 끝납니다. 비중이 낮죠. 그런데 어머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머릿속에 국어라고 생각할 때 가장 많은 부분을 지배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문법이에요. 어머님들이 국어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국어학원을 보내야 되나? 라고 생각할 때 우리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두 개 중에 하나가 국어 문법이 어려워서겠지. 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문학입니다. 문학은 이 국어라고 하면 문학이랑 문법을 떠올리시는 거죠. 보통 대부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굉장히 문항수가 작고 그중에서도 특히 문법은 고작 두세 문제밖에 나오지 않는데 문학은 뭐 고전, 시, 소설, 시가 뭐 이런 작품들을 발췌해서 문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작품에 대한 해석을 미리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단, 문학 영역은 이제 출제되는 그 문학 작품들이 다 교과서 내에 있는 작품들에서만 출제가 돼요. 배우지 않은 문학 지문이 출제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죠. 배우지 않은 문학 작품을 출제할 수가 없어요. 배경 지식이 어땠는지, 여기에 나오는 용어의 쓰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문학 개념 학습을 보통 뭐 빠르면 중2부터, 중2, 중3부터, 뭐 늦어도 예비 고1부터는 이제 문학을 훑기 시작하죠. 이 주요 작품들을 커버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특히 이런 부분, 직유나 은유나 영탄, 풍자와 같은 이런 문학적인 요소로 쓰이는 개념 표현법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반드시 배워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학원을 가거나 강의를 듣거나 문제집을 풀어서 점수를 채울 수 있는 영역입니다. 17문제.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독서라고 말하는 비문학이 이 문학만큼이나 중요하게 17문제가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 비문학에서 나오는 지문들이 무슨 내용이냐는 거죠. 여기서 메모가 필요합니다. 이 비문학은 그냥 고등학교 3년의 전 영역입니다. 전 영역. 우리가 생각하는 국어라고 했을 때 생각하는 뭐 이런 작품이라든지 문법은 다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고 그 외 나머지 모든 영역, 수학과 영어를 제외한 모든 영역의 내용들이 모두 다 지문학, 비문학 지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평상시에 다양하게 교과서에 대한 공부, 예복습을 충실히 하고 다양한 연관 배경 지식들을 많이 읽어보는 것 외에는 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제 이 언어와 매체, 문법이라고 말하는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2025년 수능이거든요. 작년 거. 문제를 보시면 예상한 그대로죠? 예상한 그대로. 뭐, 양수음, 치조음, 경구계음, 연구계음, 이렇게 해서 이런 문법, 자음에 대한 문법에 대한 문제 나왔습니다. 배웠겠죠? 배우고 잘 학습했으면 맞았겠죠. 요런 게 이제 언어와 매체 문제예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매체 문제입니다. 뭐 이런 실시간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채널의 이름의 좌측 상단에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화법, 화작이라고 해서 화법과 작문에 나오는 문제들은 지금 보시면 이런 문제들이에요.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 어떠했는가? 또 이런 발표 내용을 볼 때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이해. 그래서 사실은 이 화작 부분은 일부분밖에 문제가 안 나오긴 하지만 사실 개념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작이 더 쉬워요. 언매보다 훨씬 쉬워서 여기서 이제 변별력이 떨어지는 영역으로 그동안 계속 그 화작을 선택하면 만점을 받아도 등급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었죠. 이런 문제들이니까요. 그냥 우리가 대화 양식, 뭐, 그 글쓰기 양식 이런 것들이 관련된 거라서 뭘 특별히 뭘 개념을 알아서 뭐 법칙을 외워야 된다거나 이런 영역이 아닌 겁니다. 쉽다는 겁니다. 화법은. 자, 그리고 문학은 생각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작품들이 나오죠. 어떤 고전 소설이나 이런 작품들이 나오고, 뭐 인물에 대한 설명, 뭐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 어떤 사건에 대한 그런 설명, 이런 것들로 문학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요 문학 작품들을 꼭 미리 학습을 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문제. 문제가 되는 이 비문학 독서. 이게 2025 올해 수능에 나왔던 비문학 지문 세 가지거든요. 그러면 영역을 한번 보시면 제가 다 읽진 않겠지만 한번 눈으로 보시면 첫 번째 지문은 서양의 과학과 기술, 천주교의 수용을 반대했던 이항로를 비롯한 척사파의 주장은 개항 이후에도 지속되었지만 개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 계물성모와 하미성속의 앞글자를 딴 개화는 개항 이전에는 통치자와 통치행위로서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지식 확장과 피통치자에 대한 교화를 의미했다. 역사 지문 같기도 하고, 여기 막 을사늑약 나오고, 막 이런 지문들이 나오죠? 이런 내용을 가진 지문이 그러니까 국어에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문도 또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건 이제 노이즈에 대한 게 나와요. 노이즈 예측기의 학습 방법은 기계 학습 중에서도 지도학습에 해당하는데 지도학습은 학습 데이터에 정답이 주어져 출력과 정답의 차이가 작아지도록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이다. 기술 지문이네요. 뭔가 기술적인 내용이 나오는 기기에 대한 내용이 서술된 설명된 그런 지문.
국어입니다. 기술 과목이 아니에요. 이것도 역사 과목이 아니에요. 마지막 지문은 리프키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자기 표현을 본질적으로 연극적이며 표면 연기와 심층 연기로 이루어진다고 언급했다. 이건 예술 영역인가요? 아니면 이 뒤에 대법원은 실명을 거론한 경우에는 물론 실명을 거론하지 않은 경우더라도 주의 사정을 종합할 때 지목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제3자가 이거는 법에 관련된 지문인 것 같네요. 자, 어떠세요? 이렇게 이런 지문들이 비문학에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 이 문제에서 아이들이 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 고등학교에 가서 국어가 너무 어려웠어라고 말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단 한 가지 비문학은 대비를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사전에 미리 배워서 익힐 수 없어요. 무슨 지문이 나올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배운 전 영역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보신 것처럼 말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국어라고 할 때 대비할 수 있는 이 문학 파트, 화법 파트, 문법 파트는 시간을 들인 만큼 점수가 나와요. 특강으로 대비를 하실 수도 있고, 문제집을 열심히 풀어서 패턴을 익힐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문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당락을 좌지우지한다고 할 때 다 이 부분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다 처음 보는 글들을 오늘 처음 읽어요. 시험을 볼 때. 그런데 내용을 내가 사전에 예비 지식도 없고 이거를 본 적도 없어서 그냥 온전히 오늘 지금 당장 읽은 이 지문에 나오는 내용들만 가지고 내가 지식을 그 자리에서 습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글을 안 읽어보고 분석해보지 않고 사고해보지 않은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국어가 떨어지는 이유예요. 선행이라는 게 없잖아요. 지금 보신 이 비문학 영역은. 그래서 이 비문학 영역에서 해마다 보시면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5개의 문제, 45문항 중에서 가장 오답률 높은 5개의 문제는 대부분 80% 이상이 다 비문학 문제에서 떨어집니다. 왜? 배우지 않았던 내용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이제 길게 한 가지에 대한 그 비문학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어, 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입시 제도나 교육 제도가 다 전체적으로 재정비가 돼요. 완전히 다 뒤바뀜 되는데 그 대표적인 큰 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 2025 고교 학점제입니다. 고교 학점제의 특징은 뭐냐면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아이를 만들겠다. 근데 이렇게 고교학점제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에 따라서 대학 입학 시험이 변화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대학 입시에 대한 발표가 작년 12월에 공식 확정화돼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축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요. 지금 보시면 이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과목들이 다 폐지됐다라는 거예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아이들이 능동적 학습자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 융합형 인재로 양성을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거든요. 융합형 인재라고 하는 것이 특정 영역에만 매몰되지 않고 아이들이 융합적으로 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것을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불리가 생기게 되는 선택 과목을 다 폐지해 버렸어요. 아예 싹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국어 같은 경우는 두 과목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화작이나 언매 중에 하나, 뭐 이런 식이었죠. 수학도 공통으로 수학, 수투는 똑같이 보지만 확통이랑 미적분, 기하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하면 됐었어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만 골라서 나머지는 버리는 겁니다. 특히 이 부분은 탐구 과목의 경우에는 사회랑 과학에서 각각 하나씩, 사회에서 하나, 과학에서 하나만 선택을 해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해서 수능을 보면 되는 제도였어요, 작년까지는. 그런데 사회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9과목, 과학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총 8과목이었습니다. 좀 크게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사회 전체 다 공통 9과목 몽땅 다. 과학도 7과목 몽땅 다 해서 이 탐구 과목에서 아이들이 익혀야 되는 영역이 무려 두 과목이 아니라 17과목으로 확장이 됩니다. 자, 잔뜩 늘어나는데 국어도 공통이라 4개 다 보고 수학도 공통이라서 대수, 미적분, 학종 전부 다 똑같이 보고 영어는 원래부터 공통이었고 한국사 공통으로 절대평가로 들어가고 에휴, 이렇게 돼요. 17과목을 몽땅 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휴, 공부할 게 너무 많아졌네. 라고 생각이 드시죠? 어떻게, 사탐도 이제 과외를 해야 되나? 과탐, 이 탐구 과목도 다 미리미리 학원을 보내야 되나? 왜 우리는 아이들의 공부에 대한 대비를 할 때 늘 학원을 떠올리시는 걸까요? 고등학교 가기 전에 공부 독립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험과 시간이 필요한데요. 거기에 이제 문해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자,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목이 많이 늘어났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쉽게 낼 겁니다. 이럽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해마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육부는 쉽게 낼 거라고, 난이도 조정하겠다고. 근데 해마다 실패하죠. 이게 뭐 쉽게 낸다고 해서 쉬운 게 아니라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의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절대적 기준이 없어요. 더구나 17과목을 조금씩만 섞어도 문제 한 문제에서 얼마나 많은 배경 지식이 등장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진짜 난이도 측정이 안 됩니다. 아무리 고1 수준으로 우리가 뭐 탐구에 대한 문제의 난이도를 조정하겠다고 해도 이게 정말 리스크가 큰 부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과목들을 한번 볼게요. 뭐 지리, 한국 지리, 세계 지리, 세계사, 그다음에 뭐 정치 경제, 동아시아사, 사회문화, 생윤, 윤리사상 이런 것들이 다 초등학교 때부터 안 배웠던 내용인데 고등학교 때 갑자기 나오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등장하는 주제들이에요. 다만 초등학교 때는 이제 얇게, 너무 깊이 있지 않고 기본 개념들 위주로 한번 싹 훑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 내용들을 확장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다시 한번 엄청나게 많은 양들을 심화해서 학습하는 제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사실 다 초등학교 때부터 등장을 하는 내용들인 거예요. 제가 이것도 뒷부분에 목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배우지 않은 국어 영역에서의 독서 파트는 결국은 전 과목 교과서를 의미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랑 과학 부분은 과목이 17과목을 모두 다 포함하는 체계로 간다. 그러면 고등학교 가가지고 가뜩이나 시간도 없는데 문해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이 이 학습을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죠? 시간도 부족한데. 자, 그래서 이런 사회과학에 대한 폭넓은 영역에 대한 아이들의 읽기 역량은 초등 교과서부터 읽기 훈련을 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부 방법을 올바르게 익히는 것이 곧 학습의 시작이고 이 공부 방법이나 습관을 들여야 되는 시기가 초등이 가장 골든타임이에요. 영수를 하지 마시라는 것이 아니라 영수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 아마 지금 강의를 들으신 학부모님 중에 또 조금 깨어 있으신 어머님들께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초등학교 시기에 독서학원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독서학원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독서학원에서 읽는 읽기의 지문의 내용이나 형식이나 또 이 독서학원에서 이 책을 읽은 다음에 하는 어떤 독후 활동들은 학습적인 요소가 결여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적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책을 많이 읽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사실은 상상력의 발현 때문이에요. 우리가 글로 된 것을 읽으면서 그것을 이미지화하는 뇌 활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급적이면 재미있게 상상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아이들의 주변에서 일어남직한 일들로 이루어진 책들을 읽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가 독서학원에 보냈는데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역사책 읽고 와, 과학책 읽고 와, 이럴 것을 기대하셨다면 그 독서학원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냥 차라리 교과서를 한 세트 더 사서 집에서 읽히시는 게 좋아요. 아이들이, 나는 독서학원 가는 게 너무 좋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건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지,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키우는 방식이랑은 조금 결이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공부 역량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일 것이냐? 첫 번째, 무조건 문해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부를 다 읽은 다음에 공부를 하잖아요. 읽을 수 있는 것이 첫 단추예요. 그래서 문해력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적어도, 늦어도 중학교 때까지 아이들의 공부 독립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플래닝과 주도적인 학습 습관입니다. 계획을 스스로 짜고, 그 계획을 이행하고, 또 이행한 거에 대해서 스스로 검토하는 이러한 일련의 프로세스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효율적인 시간 관리 플래닝과 학습 습관에 대한 경험치가 필요합니다. 누적이 되어야지만 고등학교 때 이제 안정적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고, 결국은 이 위에 있는 세 가지가 아이들의 자기 효능감, 그릿을 강화시켜주면서, 아,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존감이 있는 아이로 공부 그릇을 키워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100점 맞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핵심 요소들을 초등학교 때, 그리고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 잘 갖춰지는 것을 목표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케어해 주시면 좋겠고요. 2022 기정교육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의 이런 능동적인 학습관, 그리고 융합형 인재로의 양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이 문해력 강화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올바른 한글 해독을 위해서 초등학교 국어 시간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로 아이들이 스스로 이 부분이죠. 효율적인 시간 관리와 주도적인 학습 습관. 왜냐하면 고교학점제는 시간표를 자기가 짜요. 이게 플래닝입니다. 시간표 자기가 짜고 내가 듣고 싶은 수업 들어요. 대학교처럼.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관심이 있는 거 스스로 진단하고 내 진로가 무엇인지 스스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학습 시간표도 스스로 짜고 이렇게 이제 학교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평가 방식도 마찬가지로 예전처럼 답을 고르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배운 것,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정리해서 요약해서 논술하거나 쓰거나 또 말하거나 프레젠테이션 하거나 면접을 보거나 이러한 다양한 표현 역량을 키워 주어야만 우리가 바뀐 개정 교육 과정에 또 잘 적응하는 인재로 성장을 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문해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를 해보자면요. 일단 문해력이 아이들의 모든 교과목에 필요한 공부 역량이고요. 이 역량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글읽기가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하는데 이 글읽기의 핵심은 교과서라는 겁니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과서는 교과서인데 뭐 국어 교과서, 뭐 수학 교과서, 영어 교과서만 읽히시면 안 되고 사회 과학에 대한 부분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케어해 주셔야 돼요. 적어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도대체 초등학교 3학년에 무슨 내용들이 나오는지. 요즘에는 교과서를 아이들이 학교에 두고 다니다 보니까 교과서의 목차조차도 아마 초등학교 6년을 다니는 동안 목차를 한 번도 관심 있게 보신 적이 없는 부모님들이 제 생각에 대부분이실 것 같아요. 영어 수학만 신경 쓰시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지금 2028 입시제도 발표 난 것처럼 사회랑 과학에 대한 영역이 전 영역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더 이 사회과학의 중요성이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냥 간과하시면 안 될 일이 됐어요. 17과목, 양이 어마무시합니다, 정말.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문해력을 대비할 것인가, 어떻게 공부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치를 쌓아줄 것인가, 세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음, 뭐니 뭐니 해도 어휘죠. 뭐니 뭐니 해도. 근데 이 어휘도 전문가들도 나와서 늘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어휘가 일상 어휘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단어 공부다라고 하면은 크게 제일 먼저 떠올리시는 거지 이제 영어 단어 공부를 제일 먼저 떠올리시죠.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는 거. 그럼 보통 초등학교 때 뭐 아이들이 뭐 20개, 30개씩 영어 단어를 막 외웁니다. 근데 영어 단어는 학습 어휘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일상 구술 어휘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초등학교 때 외우는 단어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애플 이런 거 외운단 말입니다. 뭐 go, back, 뭐 come 이런 기본적인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단어. 처음에 그런 단어들부터 외우죠. 왜냐하면은 모국어의 기본 체계가 되는 일상 어휘를 먼저 잡아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어휘 교육은 그 어휘 교육이 아닙니다. 우리 모국어는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시간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누적치가 형성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먹다 마시다. 이런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단어는 제외하고 학습에 필요한 어휘들이라고 해서 이것을 학습 도구어라고 합니다. 온전히 학습 도구어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뭐 사회나 과학을 뭐 등한시하려고 등한시한 건 아닌데 그냥 문화가 가정에서의 문화가 어머님들도 사회과학을 중요한지 모르시고 또 국어 비문학이 사회과학인 줄 모르시고 그냥 6년을 통째로 날리시고 너무 아까운 시간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올라가서 한 중2나 중3 되면은 이제 슬슬 국어를 좀 해야 되겠네 해서 이제 문법이나 문학 같은 거 특강 강좌로 좀 단타로 치시고 아니면 겨울방학 때 같이 껴서 하시고
그래서 또 중1, 2는 그냥 내신 대비만 하다 끝나요. 국어 내신 대비만 하다가. 그래서 아이들이 최소 6년에서 이 7, 8년을 다양한 어휘를 또 학습 도구 어휘를 습득할 수 있는 읽기가 그냥 없는 채로, 그냥 거기가 뻥 뚫린 채로 고등학교에 가서 학습을 맞이하기 하죠. 네. 그래서 중3쯤 된 아이들, 이제 내년에 고등학교가 되는 아이들한테 이러한 학습 도구 어휘, 네가 스스로 읽고 지식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학습에 필요한 도구들을 테스트를 해봤더니 스스로 아이들이 내용을 이해하고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이 9%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수학 문제를 잘 푼다거나 뭐 영어 회화가 능숙한 거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죠. 결국 스스로 교과서를 읽지 못하는 아이는 의존적인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계속 누가 시키는 공부를 수동적으로 하게 되죠. 이건 되게 잘못된 방식이에요. 중3 정도 되면 이미 능동적 학습관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단추가 어휘력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단어도 중요하지만 교과서에 어떤 단어들이 나오나 좀 유심히 보시면서 좀 단어에 대한 부분을 함께 해주셔야만 하고요. 단어가 제대로 안 되면 우리가 아무리 똑바로 읽으려고 해도 아무리 천천히 읽으려고 해도 이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두 개만 연달아 나와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이런 뜻인가? 라고 유추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은 맥락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잘 읽는다고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휘에 대한 풍부한 어휘에 대한 저는 경험치가 있어야 그러면 된다는 하루에 단어 몇 개 말씀드리고요. 외워요? 요게 50단어인데 혹시 근데 이제 지금 원장님 고3 소리가 레벨이요. 들리나요? 하루에? 50개 외운다고? 네, 들립니다. 고3 레벨? 이 영어 단어 영상에 50개 소리가 외운다고? 들리시나요? 고3 단어 되게 네, 어려운 거 같아요. 들려요. 아니, 아, 저거 네네네. 정말 의미 지금 없는. 보시면 요거는 제가 끝까지 안 볼 텐데 저는 되게 이게 유명한 이 웬만한 부분 내용량이 아니면 불가능한 조정- 분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정 그러니까 이제 외우는 게 뭐냐면 조정- 그냥 조정- 영단어의 하여튼 이분이 한 뭐라고 글자만 계속 하냐면 외우는 거죠. 무지성 학생들 이런 식이에요. 단어함기라는 예를 표현을 들어서 씁니다. 좀 어려운 무지성 단어 단어. 얘기해볼게요. 뭐 호미오스테이시스 이런 단어 외워요. 여기 나오죠. 뭐 호미오스테이시스 이런 단어. 호메오스테이시스, 항상성. 호메오스테이시스, 항상성. 항상성이 뭐야? 호메오스테이시스. 그러니까 단어 시험을 위한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단어를 늘리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근데 아이들의 대부분의 단어를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시키고 계시죠. 단어 문제집 사주고 체크하는 방식으로. 그럼 이거는 결국 문제를 풀기 위한 단어이지 내가 이 단어를 구사할 수 있는 단어로 체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내가 구사할 수 있는 단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만 하느냐? 자, 여기서 세 번째 문제가 이제 나갑니다. 집중하세요. 네, 구사할 수 있는 단어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뭐 수행평가가 될 수도 있고, 뭐 면접이 될 수도 있고, 뭐 논술 시험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스토리 라인을 효율적으로 품격 있게 비속어를 쓰지 않고 자 이제 고급진 문장을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더라도 다양한 문장의 표현이 존재하죠. 그럼 그때 어떤 단어를 초이스할 것인가는 이 아이의 어휘 구사력입니다. 그런데 어머님들께서는 이거를 다 어휘 이해력이 좋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단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많이 외워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고 그 수준을 넘어서서 써먹을 수 있는 단어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걔는 너무 이기적이야. 자기 얘기만 맨날 하잖아. 이런 말을 우리가 이제 문장으로 좀 고급지게 표현하고 싶다. 생각을 하겠죠. 아, 너무 이기적이라서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뭐 이런 문장을 쓰고 싶다 그랬어요. 그렇게 쓸 수도 있지만 사익을 추구한다.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 이렇게 쓰면은 훨씬 문장이 간결해지고 의미가 더 함축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인출할 수 있는,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지읒, 비읍인데 법률에 맞음 또는 알맞은 법. 인출이 되십니까? 지읒, 비읍, 법률에 맞다 뭘까? 뭐 준법 정신 이런 건가? 아니면 뭐 적법하다 이런 건가? 근데 이런 단어들이 지금 머릿속으로 막 소용돌이 치시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호메오스테시스 항상성, 호메오스테이시스 항상성, TOM, RRW 이렇게 단어를 외우는 거랑은 본질적으로 다른 공부 방식이에요. 뇌 자극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럼 이건 어떤가요? 힘차고 당당하게 행동하거나 제멋대로 마구 행동함.
히읗, 비읍. 이거 잘 생각 안 나시죠? 히읗, 비읍. 행복? 행동이라 그러니까 이 앞에가 혹시 행자가 들어가나? 행보 이런 건가?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힘차고 당당하다, 이렇게 활발하다 이런 거니까 이 앞에가 뭔가 활자로 들어가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이제 어휘 연상력이고 어휘 부사력인데 뭔가 이렇게 골똘히 생각할 때, 그 단어가 뭐가 좋을까? 생각하다. 활보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자, 이제 문제 나갑니다. 어휘 부사력. 이 단어를 떠올리실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문제입니다. 비읍, 디귿, 네. 공공기관이 법적 권한을 행사함. 어떤 단어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남겨주세요. 문제 어렵다. 네. 하나, 둘, 셋. 정답 아직 안 나오고 나왔나요?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네이버를 찾아보십시오. 빨리 찾아보세요. 네. 공공기관이 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아, 저도 찾아봐야 되겠네요. 생각 안 나시죠? 공공기관이. 발동? 맞습니다. 와, 발동이에요. 자, 이제 보실게요. 이거는 정답이 없나요? 그럼 정답자가? 있습니다. 아, 김선희. 있으신가요? 네. 아,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계속 해볼게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어휘 이해력이 어휘력이 아니에요. 어휘 구사력이 어휘력이에요. 우리가 여기 지금 앞에 본 네 개의 단어들은 모두 어딘가에서 읽었다면 이 단어를 아는 단어라고 생각했을 단어들입니다. 즉, 읽는 데는 맥락의 이해에 아무 지장이 없었던 단어들이에요. 발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작년 12월부터 이 발동을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까? 뭐가 발동됐다. 뭐가 발동됐다. 농담이에요. 근데 말이 나왔잖아요. 긴급건이 발동됐다. 계엄령이 발동됐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발동을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아니었을 텐데도 이것만 보고 이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던 이유는 이 단어는 우리가 평상시에 잘 가용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단어, 설명할 수 없는 단어는 모르는 단어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아셔야 돼요. 설명하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읽어서 아는 것은 진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거를 빠르면 초등학교, 늦어도 중학교 때부터 이 상황을 계속 마주하게 돼요. 계속 뭘 발표하고, 계속 뭘 말하고, 계속 뭘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답을 썼는데도 아이들마다 문장이나 이 어휘 수준의 차이가, 화술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죠. 네, 그래서 제가 단어를 외울 때 그냥 호메오스테이시스 항상성 이렇게 달달달 해서 쪽지 시험 봐가지고 단어 쓰고 뜻 쓰고 이거는 그냥 아니 하는 것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않아? 출근할 때 지하철에서 15분을 걸으면 그 운동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마음 먹고 해야지 운동인데, 그 숨쉬기도 운동 아니야? 이거랑 똑같은 논리예요. 그 정도 하실 거면은 그냥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단어는 어떤 식으로 하셔야 되냐면, 이 단어를 쓸 수 있는 문장을 꼭 만들어 보게 하셔야 되고요. 그런 문장이 나와 있는 교재나 뭔가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기서도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는 활보, 힘차고 당당하게 행동한 활보, 침차고 당당하게 행동한 이렇게 무지성으로 암기를 하게 되면 이 단어를 올바로 쓰거나 올바른 상황에 매칭하거나 어떤 뉘앙스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문장에서 아셔야 됩니다. 볼게요. 활보라고 하니까 힘차고 당당하게 행동한 되게 뭔가 씩씩한 걸음을 활보라고 하는구나. 이러면 미스테이크이죠. 실제로는 어떤 때 쓰이냐면 외인들이 태연하게 마을 안까지 들어와서 활보를 했다.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외놈들이 마을 안에 들어와서 막 해집고 다니면서 그거를 여기서 활보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여기도 묵지 않은 개를 데리고 공원을 활보한다면 떠올려 보세요.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뭐 이만한 막 대형견이 목줄도 안 묶고 비매너죠. 위험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활보는 사실은 힘차고 당당하게 행동함 이렇게 외우면 안 되고 이러한 다양한 상황들을 문장으로 보면서 좀 무례한 의미가 있구나. 약간 좀 무례하고 좀 자기중심적으로 막 이렇게 해집을 때 이럴 때 쓰는 게 우리가 활보구나. 그런 때 써야 맞는 단어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단어를 종합적으로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단어 아이의 어휘력은 사실 부모와의 대화
력이랑 직결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같은 의미를 좀 다른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늘 고민하셔야 합니다. 네, 일단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배경 지식의 지문들을 접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요거는 영상을 제가 하나 끝까지 보여드릴게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사실 국어 영역은 제시문을 읽고 그 유명한 제시문이 나한테 입력되는 양이 얼마인가가 중요하지 문제 분석이나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야. 문제 푸는데 급급해서 왜 문제도 괜찮거든. 그러니까 내가 자꾸 스킬을 노리고 문제를 먼저 읽어서 정보를 찾는 연습을 하게 돼. 근데 그러면 늦어. 국어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시문을 읽을 때 90%를 읽는 입력해서 즉시 다시 제시문으로 돌아가지 90% 않고 문제를 입력해서 읽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야. 다시 돌아가지 선생님 않고 그러기엔 기억하는 제시문이 사람. 너무 긴데요? 그걸 어떻게 읽으면서 머리에 입력을 해요? 그럼 잘하는 사람들은 그걸 입력해서 다시 제시문 찾아가지 않고 풀어요? 본인은 되셨대요. 그런 경지가 가능해요? 본인은 되셨대요. 근데 너희가 그러려는 시도를 지금까지 안 해보기 때문에 자꾸 국어 수련을 주면서도 문제를 혼자 읽어도 잘 모르겠고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고 어휘도 뭐 어렵고 단락도 어렵고 그 다음에 내가 찾은 단락 말고 다른 단락에서 갑자기 반전이 나와가지고 답을 부정하고 막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내 부탁이 있는데 나랑 여기가 이제 행동 듣는 핵심 학생들 또 내용입니다. 사회문화 공부하는 학생들 또 국어에 고민이 있는 학생들 내 부탁을 잘 들어줘. 매일 좋은 기출 제시문을 문제와 읽는 게 상관없이 포인트예요. 문제와 읽는 연습을 상관없이 많이 해야 돼. 순수하게 입력하는 연습. 글을 읽어서 90% 이상 내 머리에 홀딩하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러려면 천천히 읽어야 돼. 국어 수업 들을 때, 숙제할 때, 모의고사 풀 때 푸는 속도로는 입력하는 연습을 할 수가 없어. 기출 제시문 선생님 이 문제 제가 다 알아가지고 답도 외우고 있는데요. 더 이상 풀 문제가 없어서 무슨 문제 풀어요가 아니라 그건 답을 외운 거고 문제 스킬을 한 거지 그 제시문을 내가 생으로 입력하는 연습을 해본 게 아니야. 글을 읽고 다시 제시문으로 돌아가지 않고 문제 풀 수 있는지를 봤어. 내가 그 정도로 글을 입력하는지에 초점 많이 맞췄단 말이야. 요즘은 인터넷 세대고 동영상 플랫폼이 인기가 많은 세대라 너희는 필요한 정보를 쏙쏙 골라서 센스 있게 골라 읽는 연습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라 그런 연습이 너무 안 돼 있어. 하루에 2제시문 정도는 글을 읽고 문제를 풀지 말고 문제는 너희가 답을 외우고 있는 문제들도 많아. 그 어려운 제시문들이 있어. 뭐 슈퍼문, 신체호, 칸테 미적 함수성, 보험 관련 제시문, 그레고리력 뭐 이런 제시문들, 기판력 이런 제시문들 갖다가 혼자 읽어. 자, 뭐 너무 유명하신 분이죠. 이 이지영 강사가 나와서 이분은 심지어 이제 그 사탐 강사시죠. 국어 강사가 아닙니다. 근데 국어의 중요성을 늘 꾸준히 많이 설파를 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문을 읽는 게 아니라 지문 자체를 생으로 입력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읽기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초등 때 독서 교육이 공부 학습과 반드시 직결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문학책을 읽을 때 이 내용을 입력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책을 읽지 않아요. 그렇게 읽어서도 안 돼요. 사실 흐르듯이 읽어야 됩니다. 문학소설은. 초등학교 때 읽기는. 거기에 더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가는 대목이 있고 어느 순간 웃음이 나거나 눈물이 나는 대목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확장하는 훈련이 독서 훈련인 것이지 교과서나 학교 시험처럼 정보나 뭐 논리를 얻기 위해서 읽는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지영 강사가 말하는 것은 그런 지식적인 글들을 꼭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더라도 생으로 거기에 나온 지식을 내것화하는 훈련을 거듭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되어야 되느냐? 초등학교 때부터 돼야 됩니다. 자, 이제 목차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6학년부터 3학년까지 목차를 보여드릴 텐데, 뭐 국어는 문학, 비문학, 뭐 화작, 언매가 다 섞여 있죠. 이렇게 문학 작품들이 보통 초반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 비문학 지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 비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정작 국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지문들이죠. 수능에서 17과목을 모두 다 통합으로 앞으로 다 보게 되는 것처럼. 그럼 6학년 1학기 커리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회는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6학년 1학기 과정이에요. 그럼 여기 세부적으로 보시면 사회 같은 경우에 뭐 5.18 민주운동의 전개, 민주항쟁, 헌법과 국민주권,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대한민국 정부, 헌법재판소 다 요즘에 많이 나오는 내용들. 언제 배우나요? 6학년이면 배워요. 아이들이랑 이런 시사나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다 배우거든요, 학교에서.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과학도 모든 그 3학년부터 과학이 나와서 이제 두 학기씩이니까 3, 4, 5, 6, 8학기 동안 매 학기마다 과학에 물화생지가 다 한 단원씩 고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너무 장표가 앞이라서 제가 넘기진 않겠지만 그 탐구 과목에 있는 사회와 과학에서 과학이 8개가 있었죠. 여기서 이제 세분화돼서 그런데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지구와 달의 운동, 지구과학이죠. 여러 가지겠지. 화학이죠. 식물의 구조와 기능, 생물이죠. 빛과 렌즈, 요거는 물리죠. 5학년도 한번 보실게요. 5학년 사회는 국토에 대한 거, 요거 지리네요. 그 다음에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요거 인권이죠. 그 다음에 과학도 온도와 열, 태양계와 별, 용해와 용해, 다양한 생물거든요. 물화생지 똑같이 다 나오죠. 4학년도 보실게요. 4학년도 지역의 위치와 특성, 지역의 역사, 이거는 공공기관과 주민 참여, 과학도 지층, 한사리, 물체와 무게, 혼합물의 물리. 자, 이러한 과목들이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의 내용보다는 쉽겠지만, 쉬운 개념 위주로 가겠지만, 여기에 무엇이 나오나요? 학습 어휘가 나온다는 거예요. 학습 도구 어휘가. 학습 도구 어휘가 3학년 때부터 이런 지구 표면의 모습 이런 거 하려면 벌써 여기서 뭐 달의 변화에 따른 용어들도 다 배울 것이고, 행성에 대한 것들도 다 배울 것이고, 뭐 태양계가 어쨌느니 이런 용어들도 배울 것이고, 여기에서도 얼마나 많은 학습 도구 어휘들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어머님들께서 다 통째로 날려먹, 네, 흥분할 뻔했습니다. 통째로 잊고 계신 거예요. 교과서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조차도 모르시고. 이걸 안 했던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가서 사회가 혼자 공부하기 어려워할 수밖에 없고요. 이자겸의 난, 이 난을 몰라요. 그러면 네이버에다 지금 난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이버에서 지금 난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퀴즈는 아니지만 들으시면서 찾아보세요. 이자겸의 난 할 때 우리가 하는 그 난, 난중일기 할 때 그 난, 전란 할 때 그 난의 의미가 나오지 않습니다. 네이버 어휘에 뭐가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나요? 난초의 난이 제일 먼저 등장해요. 이런 식이 돼버려요. 초등학교 때 사회과학에서 맨날 그러니까 역사를 중요시하는 거는 맞는데 국사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다 아이들이 교과서를 통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교과서 공부법을 초등학교 때부터 얇게 펴주셔야 되는 거 꼭 필요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교과서 사회과학을 한 세트 그냥 구매하세요. 학교에 있는 걸 왔다 갔다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문제 풀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거 읽기만 하라고 하셔도 돼요. 사회 5번 읽자. 5번 너무 많아. 3번만 읽자. 한 번은 안 돼요. 한 번 읽는 건 소용이 없어요. 3번 읽자. 첫 번째 읽을 때는 모르는 단어를 동그라미 치면서 읽어. 두 번째 읽을 때는 그 단어를 찾아가면서 읽어. 세 번째 읽을 때는 의미 단위로 끊어 읽어. 이렇게 하셔가지고 사회랑 과학을 읽게 하시면 가장 좋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문해력 형성의 골든타임에 대비하는 솔루션은 습관 형성입니다. 네, 이게 마지막인데요. 자, 이게 뭐냐면, 그, 플래너예요, 플래너. 요거는, 어, 저희 학생 중에서, 이런 플래너를 쓰고 있는 학생 중에서 이제 잘 쓰나 이거를 하나 갖고 온 건데, 여기 보시면, 이 주간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양 페이지에 쭉 펼쳐가지고 공부를, 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요거는 뭐 이제 시험 때도 할 수 있겠지만 평상시에도 할 수 있겠죠? 아이들이 평상시에 학교랑 학원을 다니면서 스스로 습 할 수 있는 시간, 자기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보통 3시간 정도 나와요. 우리가 하루에 한 7시간 정도를 취침하고 아침, 점심, 저녁 3끼의 식사 시간 3시간을 제외하고 학교랑 학원을 갔다 온다고 가정했을 때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맥스가 3시간입니다. 그럼 그 3시간도 뭐 숙제하다가 숙제 끝나면 게임하고 자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3시간을 쪼개서 써보면 아,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 투자해야 되겠구나에 대한 전체적인 그 청사진을 그릴 수가 있는데 쓰지 않으면 머릿속으로 구체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해야지 써보고 이제 이렇게 계획한 거, 실천한 거 잘했는지도 보고 여기 시간이 지금 써 있죠. 그리고 하루를 돌아보면서 일기 쓰기를 따로 하지 마시고 이 학습 플래너 일기를 한 줄씩 쓰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한 줄만이어도 괜찮습니다. 수학 숙제를 오늘 모두 끝마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한 줄 썼잖아요. 쓰고 그다음에 이제 주간 평가 되돌아보는 이러한 평가 방식을 적어도 중학교 때는 이거를 쓰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평상시까지 안 되면 시험 공부할 때만이라도
그리고 보통 4주 전부터 시험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플래너에 대한 거 하나, 그다음 두 번째는 공부 방식인데 읽기를 할 때 그냥 무조건 읽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문단별로 나눠서 읽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요약 노트 방식이 되죠. 요거는 계획 노트이고요. 요약 노트를 쓸 때 요약 노트가 뭐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요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는 단어를 동그라미 이렇게 치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초등 교과서 읽을 때는 모르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라고 했잖아요. 초등 때에는 모르는 단어 동그라미 치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땐 단어의 성장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거를 골라내고 어쩌고 할 여력이 없어요. 애기들은. 그래서 그때는 모르는 단어 동그라미 치고 모르는 단어 학습 옆에서 같이 이야기하시면서 내용을 짚어주시면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밑줄 치면서 중요한 내용을 뽑아가면서 이렇게 읽는 학습을 하죠.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것인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그 역탐색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는데 구조화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읽기하고 입력하면서 읽기라는 기본적인 방법이 이 중심 문장과 핵심어를 추출해내는 발췌독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러한 지문이 있을 때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거짓 주장하고 있네. 이제 독도에 대한 이슈는 초중고 교과서에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독도 내용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막 독도 강치 이런 걸 막 잘 알고 이러죠. 어머님들 강치 모르시죠?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일본이 이처럼 독도를 빼앗으려고 하는 까닭이요. 뭐 가치가 높기 때문인데 모두 많고 모두 많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독도는 신라 시대부터 우리 땅이었는데 뭐 이런 게 쭉 나오죠. 이거를 쭉 그냥 문학책 읽듯이 흘러가면서 읽는다고 하면 이 내용 중에서 이해 안 되는 내용 없으실 거고요. 이 내용 중에서 어렵게 느껴지는 대목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딱 가리고, 이 내용이 뭔지 설명해 보세요. 이 내용이 뭔지 안 보고 요약해 보세요. 하면 하실 수 있는 부모님 계실까요? 아, 뭐였더라. 독도는 우리 땅임을 잘 알자. 뭐 이런 거 아닌가? 안 해보셨으니까 이게 머릿속에 구조화가 잘 안 되시죠? 구조화하는 방법을 앞에 지금 요 공부가 뭐니 해서 설명한 것처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문단별로 1문단, 2문단, 3문단의 가장 중요한 한 내용을 먼저 밑줄 한번 그어보는 거예요. 읽을 때. 아, 이게 가장 핵심이네. 요거를 말하려고 나머지 사이드를 말하고 있었네. 여기도 지금 보시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거짓 주장하는 강도가 세지고 있다. 주장이 세지고 있다. 주장이 어떻게 세지고 있나를 뒤에 풀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중심 문장이 나오고 이것도 독도를 빼앗으려고 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1번 까닭, 2번 까닭, 3번 까닭 줄줄줄줄 나오는데 결국 핵심은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를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맥락이 되는 것들을 먼저 잡아야 나머지 세부 내용을 기억하기가 쉬워지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구조화한 중심 내용을 내가 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키워드 학습을 합니다. 키워드를 뽑아놓으면 키워드가 마치 이정표처럼 이 전체 내용의 핵심 주춧돌 역할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나머지 내용들을 이렇게 연결지어서 붙이는 사고활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글 같은 경우에는 독도 소유권에 대한 거짓 주장이 되겠죠. 이 글에서는 소유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어휘 구사력이 증가할수록 이러한 적절한 단어를 끌어다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노트 정리의 질이 달라져요. 1문단, 독도 소유권에 대한 주장 강화.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겠죠. 2문단, 독도를 강탈하려는 이유. 뭐 이렇게 되겠죠. 독도 주장, 소유권 주장에 대한 까닭.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3문단은 일본의 만행에 대한 대응법. 두 가지. 1, 2.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데 이거를 마인드맵이라고 하죠. 이 마인드맵이라고 하면 이제 손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를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되게 고도화되면 이렇게 중심 문장 핵심어를 찾으면서 구조화를 하게 되면 손으로 직접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구조화가 이루어져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처음에 읽은 지문에서 중심 문장, 핵심어. 그러면 이 글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거짓 주장하는 까닭과 대응 방안 두 가지.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답이 그냥 자판기처럼 튀어나와 버리죠. 근데 이러한 비문학 읽기를 해보지 않은 아이들. 지금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단 한 문제도 문제를 풀지 않았어요. 그냥 읽기만 했죠. 여러 번. 한번 전체적으로 읽고, 또 중심 문장 찾으면서 읽고, 또 핵심어 찾으면서 읽고, 네, 이러한 활동들을 언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 뭘 가지고 교과서를 가지고 사회에 대한 내용, 과학에 대한 내용 가지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공부 독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이제 아이들의 문해력을 강화하는데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제 중요한 것이 읽기에 대한 환경을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읽기의 토대가 교과서여야만 한다. 제가 뭐 사실 뭐 공부법이나 수행평가 같은 것도 뭐 따로 이슈를 잡으면 또 강의를 1시간 내내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지금 좀 빠졌어요. 문해력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변화하는 고교학점제나 입시제도에 요구되는 역량들이 결국은 아이들의 표현 역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표현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많이 읽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읽은 내용을 체화해서 축소해서 축소 능력이 결국은 그 아이의 학습 역량이거든요. 축소해서 효율적으로 제한된 시간에 효과적인 어휘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까지 그러려면은 이제 노트 요약이라든지 이렇게 설명을 해보는 방식이 꼭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이들의 올바른 문해력이 잘 형성돼서 뭐 앞으로 어떻게 교육제도가 변하더라도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우리 EMP 여학원에서 이런 문해력에 대한 트레이닝도 같이 이뤄가시면 좋겠습니다. EMP 여학원에서는 또 이런 문해력을 집중할 수 있는 문해력 강화 어, 프로그램이 같이 수업으로 지금 녹여져서 운영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업적인 부분은 조금 더 세부적인 상담을 한번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겠고, 3학년이 조금 어리다 하면 늦어도 5학년부터는 이 교과서 훈련 트레이닝과 그다음에 중고등 비문학 트레이닝을, 어, 곧 중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이제 그 최소 3년 이상 토대를 좀 만들어줘야 이 영양분이 충분한 토양을 딛고 아이들이 성적이 또 실력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다는 거 꼭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아,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팀장님. 잠시 이거